2019년 감정평가사 경제학원론 풀어보겠습니다. 41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 가격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의 상대적 크기로 측정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가 왔을 때 공급량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변화 분끼리 묶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고, 역시 변화분끼리 묶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에서 기역과 니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보기이고요. 디귿과 리을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보기입니다. 먼저 기역부터 보면, 대체제를 쉽게 찾을 수 있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 보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으로 크게 4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사치품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고려 대상이 되는 상품이 사치품에 가깝다면 가격이 조금만 변동을 해도 수요량이 크게 변동하게 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쉽게 대체될 수 있을수록 커진다. 대상이 되는 상품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상품이 있는 상품이라면 가격이 변화했을 때 다른 물건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으니까 수요량이 크게 변하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지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수록 커진다. 대상 상품에 대한 지출이 그 가게의 전체 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가격 변화에 대해서 큰 민감성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상품의 정의를 좁게 할수록 커진다. 곡물을 예를 들어보면 곡물 전체에 대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때와 곡물의 세부 종류인 쌀, 보리, 현미 등으로 각각 쪼개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곡물 안에 세부적으로 각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했을 경우에 하나의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나머지 곡물로 그 수요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일어난 곡물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곡물 전체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정의를 하면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정의한 것보다는 작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대체제를 쉽게 찾을 수 있을수록, 이 두 번째 것을 의미하죠. 이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져야 되는데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기역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을 보기 전에 디귿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상품의 저장에 드는 비용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 디귿도 기역과 마찬가지로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묻고 있는데 공급에 대해서 묻고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증가에 따른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생산 비용이 생산 증가에 따라서 급격히 상승하면 가격 변화가 생겼을 때 공급량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어렵겠죠. 두 번째, 저장이 어렵고 저장 비용이 크게 들수록 작아진다. 저장의 어려움과 저장 비용이 크게 들면 기업 입장에서 공급량을 쉽사리 늘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세 번째, 고려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작아진다. 고려되는 시간이 짧으면 생산 과정에서 가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생산에 있어서의 신축성이 작아지겠죠. 보기 디귿을 다시 보면 상품의 저장에 드는 비용이 클수록, 이것은 이 두 번째 것이죠. 비용이 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작아진다고 해서 옳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이제 니은, 리을을 알아보겠습니다. 니은,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커진다. 보기 니은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요 곡선의 모습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이게 가장 표준적인 모습이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수요 곡선의 정가운데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 되고요. 여기서 가격이 더 상승하면 1보다 커지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 니은에 부합하는 수요 곡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경우를 한번 보면, 두 번째의 경우는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변화하지가 않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식에 의해서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수평선의 모습을 수요 곡선이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만 변화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직각쌍곡선의 모습인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 측정을 해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모습의 수요 곡선의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이 높다고 가격 탄력성이 항상 커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기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디귿,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고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일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다. 보기 리을에서처럼 직선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상정을 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급 곡선은 X절편이 원점의 왼쪽에 있고요. 그래서 Y축을 관통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식을 보면, 지금 이쪽 식을 한번 보면 델타 P분의 델타 QS죠. 이것은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Q분의 P니까 P분의 Q는 이 기울기의 역수가 됩니다. 그리고 QS분의 P는 그대로 따라오고요.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역수를 보면 원래는 DC분의 BC가 되는데 역수니까 BC분의 DC가 되겠죠. 그리고 QS는 OC가 되고 P는 BC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BC끼리 약분이 돼서 결국 공급 곡선이 직선일 때는 OC분의 DC, 즉 원점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급량까지의 길이분의 공급 곡선의 X절편부터 공급량까지의 길이인 DC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이 오른쪽의 모습이 되겠죠. 공급 곡선이 이처럼 원점을 지나고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일 경우에는 원점에서 공급량까지의 길이와 공급 곡선의 X절편에서 공급량까지의 길이가 같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모 분자가 같게 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 리을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디귿 리을인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가 미니멈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갑의 소득은 150, X제의 가격은 30, Y제의 가격은 10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Y제 소비량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효용 극대화 문제를 설정을 하고요. 제약식은 당연히 예산 제약식이 되겠죠. 그런데 미니멈 효용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경우를 두 개로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이 요소 두 개의 대소관계를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설정을 해서 만약에 x 더하기 2y가 2x 더하기 y보다 크거나 같다면 효용함수는 2x 더하기 y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정리하면 y가 x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은 반대로 y가 x보다 작은 영역이 되고요. 이때는 x 더하기 2y가 크지 않은 수니까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지금 y는 x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죠. 먼저 이 1번의 검은색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검은색의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두 번째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면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의 직선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를 나눠서 해당되는 것을 골라야 되니까 먼저 y가 x보다 크거나 같다는 영역은 y는 x라는 이 직선의 위쪽 영역이 되겠죠. 이 위쪽 영역에서는 이 검은색의 영역이니까 이 검은색 부분이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빨간색 무차별 곡선의 영역이 되니까 이렇게 빨간색의 보다 완만한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미니멈 함수의 무차별 곡선은 지금 이 파란색 꺾인 무차별 곡선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차별 곡선의 개형을 도출을 했으니까 예산 제약식을 도입을 해서 값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을 도출해 봐야겠습니다.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구해져 있죠. 소득이 150이고 x제 가격은 30, y제 가격은 1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xy 평면에 그려보면 y절편이 15고 x절편이 5인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제약식이 주어졌을 때 값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을 찾아보면 예산 제약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이 소비자 값의 효용함수에서 소비자 값의 무차별 곡선에서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것은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제약식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이 예산 제약식 하에서 소비자 값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은 여기 y 절편에 0,15점이 됩니다. 효용은 이 위쪽 영역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x가 0이고 y가 15니까 효용은 15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y제 소비량을 물어봤으니까 15가 답이 되겠죠. 43번 소비자 값은 x제와 y제만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제1기 x제 가격이 3, y제 가격이 6이었을 때 소비 조합 x는 3, y는 5를 선택하였고 제2기에는 동일한 소득에서 x제와 y제의 변동된 가격 px, py에서 소비조합 x는 6, y는 3을 선택하였다. 값의 선택이 현시선호 약공리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현시선호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P1이라는 가격 벡터가 주어졌을 때 상품 묶음 Q1이 선택이 되었고 Q2라는 상품 묶음이 있다고 할 때 가격 벡터 P1과 상품 묶음 벡터 Q1, Q2를 각각 곱한 P1, Q1과 P1, Q2 간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Q1은 Q2보다 현시선호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알아보면 한 상품 묶음 Q1이 다른 상품 묶음 Q2보다 현시선호되면 즉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을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Q2가 Q1보다 현시선호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현시선호의 약공리라고 합니다. 즉, 이 선호관계의 대소관계가 거꾸로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현시선호의 약공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선택 행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가격 벡터를 1기를 P1, 2기를 P2, 그리고 소비조합을 1기를 Q1, 2기를 Q2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 소비자의 소득을 알아봐야 되니까 1기의 가격과 1기의 소비조합을 곱을 하면 여기는 P1과 Q1을 곱을 하면 되겠죠. 3, 3은 9에 6, 5, 30이니까 값의 소득은 39가 됩니다. 그런데 제2기에도 동일한 소득 39에서 가격이 변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PX와 PY로. 그런데 소비조합이 1기에 선택한 소비조합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조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뀐 조합에 지출한 금액은 P2 곱하기 Q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6px 더하기 3py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기에 고른 이 소비조합이 1기에도 선택 가능한 소비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1기의 가격 벡터에 2기의 소비조합의 곱을 구하면 36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한 소득 39보다는 작은 값이죠. 즉 이 소비자는 1기에 Q2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Q1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옆에 현시선호에 대한 정의에서 Q1이 Q2보다 현시선호되었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Q2가 Q1보다 현시선호되는 경우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벡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소비 조합이 바뀌었죠. 만약 2기의 변화한 가격하에서 1기의 소비 조합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2기의 소비 조합을 구입했다면 이 소비자는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현시선호 약공리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으니까 가격 벡터 P2 하에서 Q2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 소비자는 자기의 소득인 39로 1기의 소비 조합을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Q2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 현시선호 약공리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2의 가격 벡터 하에서 Q1의 소비 조합을 구입할 수 없었다는 식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즉, 이 P2 곱하기 Q2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기 때문에 얘보다 더 소득이 많이 지출되는 소비조합 Q1은 구입할 수가 없었다는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P2 곱하기 Q2는 아까 여기서 6px 더하기 3py를 구했었고요. P2 곱하기 Q1은 이 P2 벡터와 Q1 소비조합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3px 더하기 5py가 돼서 여기 써주면 되고요. px와 py로 정리를 하면 3px가 2py보다 작다는 조건일 때 현시선호 약공리를 만족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기업 A의 생산함수가 미니멈 L,3K로 주어져 있고 생산요소 조합 L은 10, Q는 5에서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생산함수에서 한계 생산을 구할 때는 어떤 특정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을 구한다고 할 때 그 생산요소가 아닌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은 일정한 수준으로 묶어두고 한계 생산을 구하고자 하는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의 증가분을 구하면 됩니다. 최초에는 노동이 10, 자본이 5가 투입되고 있었으니까 생산함수에 대입을 하면 10,355가 돼서 여기서 미니멈 함수는 둘 중에 크지 않은 수가 값이 되는 함수니까 최초에는 생산량이 10이었습니다. 그 다음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을 순서대로 구해보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자본 투입량은 5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의 투입량만 10에서 11로 증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11,15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미니멈 함수 특징에 의해서 11로 나오게 되고 증가분을 구해야 되니까 원래는 10만큼 생산을 했었죠. 10을 빼면 1이 됩니다. 그 다음 자본의 한계 생산성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하면 노동량은 10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본의 투입량을 5에서 6으로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6, 3, 18이 되니까 10,18에서 미니멈 함수니까 10으로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원래의 생산량인 10을 빼주면 0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 1이 되고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0이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기업의 생산 기술이 진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들을 보면 기술 진보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본절약적 기술 진보와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 그리고 중립적 기술 진보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보기에도 나와 있지만 기술 진보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동절약적 혹은 자본 집약적 기술 진보가 있습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보다 빨리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본절약적 또는 노동집약적 기술진보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보다 빨리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을 더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산 방식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자본집약적 기술진보 또는 노동을 절약한다는 것이니까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되는 것이고, 자본절약적 또는 노동집약적 기술진보는 이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립적 기술진보가 있는데, 이것은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같은 정도로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노동과 자본의 평면에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투입 요소의 조합을 나타내는 등량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술진보 전에 이 검은색 등량곡선에서 Q0라는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기술진보가 일어날 경우에 여기서는 중립적 기술진보를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기술진보가 발생을 하면 이 등량곡선을 원점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동일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서 나오는 산출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기술진보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산출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은 투입량을 가지고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등량곡선이 원점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나 자본절약적 기술진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역시 등량곡선이 원점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만 두 가지의 특징에 따라서 회전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등량곡선이 원점 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비용 곡선들은 모두 하방 이동하게 됩니다. 즉, 같은 양의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더욱 많은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 기술진보가 되니까 모든 산출량 수준에서의 비용, 총 비용,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이 모두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술진보가 생산성의 증가라고 했죠. 이 생산성의 증가는 비용 감소와 생산성의 쌍대관계에 의해서 비용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진보가 발생한 경우에 비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보면 지금 기역부터 디귿까지가 비용에 관한 이야기와 앞에서 설명한 등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역부터 보면 자본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평균 비용 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자본절약적 기술진보뿐만 아니라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도 보면 여기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진보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용은 다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 비용 곡선이 하방 이동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자본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등량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진다. 기술진보는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조합을 나타내는 등량곡선은 원점에 가깝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 니은은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기역부터 디귿까지는 기술진보의 종류에 상관없이 OX가 동일한 답이 나오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을 같은 경우에는 기술진보의 종류에 따라서 이 뒷부분에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유일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을 보면 중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같은 정도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존의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 대비 자본의 한계 생산이 작아진다고 서술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만약 이것이 맞는 보기가 되려면 이 기술 진보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자본의 한계 생산보다 더 커지는 경우를 서술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자본 절약적 또는 노동 집약적 기술 진보에 대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노동 절약적 자본 집약적 기술 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에 이 검은색의 등량 곡선이 Q0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보다 빨리 증가하게 되니까 우리는 등량 곡선의 기울기가 MRTS LK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 나누기 자본의 한계 생산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보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경우가 되니까 한계 기술 대체율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등량 곡선에서 이 빨간색 등량 곡선처럼 한계 기술 대체율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점에서 이 빨간색 등량 곡선이 나타내는 생산량은 Q1으로 기술 진보가 일어나기 전에 Q0보다는 큰 산출량을 의미합니다. 즉, 동일한 자본과 노동을 투입했을 때 기술 진보 전보다는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Q0만큼을 생산하기 위한 등량 곡선은 이 빨간색 등량 곡선보다 좀 더 원점에 가까운 이 등량 곡선이 Q0를 생산하는 등량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 절약적 또는 노동 집약적 기술 진보를 보면 얘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보다 빨리 증가하는 경우니까 한계 기술 대체율에서 분자가 더 빨리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지겠고요. 그 다음 중립적 기술 진보는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같은 정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한계 기술 대체율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의 등량 곡선, 기술 진보가 일어나기 전의 원래의 등량 곡선과 이렇게 겹치는 등량 곡선은 당연히 생산량이 기존보다는 많은 생산량을 의미하는 등량 곡선이 되겠죠. 다시 보기로 돌아와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니까 기역과 디귿을 가리키고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